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서울경제 진행의 이유림입니다. 어느덧 4분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금리 인상 리스크가 잦아드나 싶던 차에 이 유가 랠리라는 폭염이 등장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한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또 격화되면서요. 우리 증시 대장 섹터인 이 반도체 두도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4분기 어떤 변수를 관찰하고 또 어떤 섹터를 주목해 봐야 할지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 모셨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이 4분기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얘기 나눠볼 텐데요. 네. 먼저 요즘 시장이 조금 어수선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 모두 약세 국면에 들어 있고요. 현재 또 강세장 전환을 맡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뭘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네. 부분 차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다 아시는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수를 불편하게 누르는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결국 이제 유가가 잡아 누르고 그렇죠. 있는데 유가라는 것이 결국은 인플레를 촉발시키는 거고 인플레라는 것이 금리의 상단 밸류를 높이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게 되니 이것이 우리의 시장에 대해서 조금 무겁게 투심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 그 안에 조금 더 내심 살펴보면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있었던 종목들이 조금 제 힘을 찾아가지 못하면서 거래대금 축소라든가 여기서 빠르게 다른 종목으로 순환매가 들어가면 좋겠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거기에 사실 우리나라는 수출국으로서 미국과 중국 양대 국가가 굉장히 중요한 그 사이에 껴있는 나라일 텐데 두 나라가 노골적인 싸움을 압박을 해가고 있을 때 우리가 중간에서 기회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부담이기도 한 요인 가운데서 아직은 특별한 색을 찾기가 어려운 혼돈의 과정이다. 잠시 후에 좀 깊이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미국의 대선이지 않을까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고 싶은 찰나에 지금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노이즈입니다. 뭐 처음 듣는 얘기 아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장 빠진다? 그 정도면 얼마든지 맞아주죠. 제가 생각하는 지금 시장에서 미국에 있는 특정 레이달료라든가 뭐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 앞으로 50% 빠질 거다. 이러한 무지막지한 이야기들이 간헐적으로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면 그것의 추이는 매우 예의주시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안테나를 왜냐하면 그것은 수급 이슈입니다. 수급 이슈는 모든 이슈에 앞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돼서 실제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에 대한 청산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디서 뭘 청산하고 어떻게 엔화가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것 때문에 되면은 뭐 당장 다 떠나야 된다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 변수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예의주시하고 지켜볼 일로 좀 체크해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8월부터 시작된 외국인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강해서 9월 옵션 만기일 내만여의 날이죠. 내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방송에 나가는 시간은 이제 지나 있겠지만 요거까지는 끝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차장님께서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주목해 봐야 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하나 변수들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9월 FOMC 유가라는 변수에도 여전히 금리 동결 전망이 유세하고요. 또 여기에 금리 인상이 종료될 거라는 낙관론은 힘을 좀처럼 얻지 못하고는 있는데요. 연말까지 미국의 금리 정책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은 아니야 이거죠.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정황적으로 봤었을 때 9월은 아닐 거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미국이 쓸 수 있는 금리 인상의 카드의 횟수는 많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재정 적자, 정부 빚이 워낙 많아서 금리를 올릴 때 좀 일본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 찍어내서 세수 거둔 거를 6%가 되면은 절반이 훨씬 넘는 금액을 다 세수에
몽땅 다 이자만 갚아야 하기 때문에 5.5 얘기가 너무나 쉽게 나왔을 때 제닛 앨런 재무장관이 그러지 말라고 매우 강경한 스탠스를 취했었거든요. 파월 연준의장도 그거는 알고 있지만 연준의장의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그렇다고 해서 이 카드를 쉽게 써버렸는데 네. 예를 들어서 6%까지 올라갔는데 물가가 또 올라가요. 그럼 어디까지 올릴까요? 7%까지 올릴까요? 그럴 수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두 번은 더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굉장히 뒤로 밀어놓고 싶을 것이다 라는 점에 일단은 염두에 둬야 될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좀 답답해하는 건 이거죠. 내년 가을부터는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점점 뒤로 밀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금리 상단 밸류의 상당 기간 고착화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시장에서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9월에 금리 인상을 한다 안 한다 이거는 저는 별 의미가 없다. 이미 뭐 동결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이것이 상당 기간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어깨에 있는 피로감 요 정도로 좀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또 당장 9월 FOMC는 조금 쉬어간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특히 최근에 유가 급등이 이 금리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유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 연장에 합의를 하면서 100만 달러 돌파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또 정치적 배경이 깔린 감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차장님은 네. 어떻게 예측하시고 계신가요? 예측이라는 것 자체는 별 의미는 없는 네. 상황입니다만 유가에 대해서는 많은 상황이 좀 녹아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점만 본다라고 한다면 네. 이것이 지금 미국 경기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실업률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4% 미만이라서 과거에 따졌으면 과거 데이터로 본다면 완전 고용에 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 경기는 여전히 강해서 유가가 어느 정도 조금 강세를 띨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오케이 걸렸구나 외통수에 걸렸구나 해서 지금 산유국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와 사우디가 밸브를 꽉 잠가버리면서 유가를 올려서 미국의 고통을 압박시키겠다라는 것이죠. 겨울이 되면 난방비를 써야 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거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죠. 유럽에서는 천연가스가 필요할 것이고 난방비가 올라갈 것에 대해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싶은 상황이고 사우디도 지금 미국과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서 뭐 중국에다 팔아도 되고 뭐 지금 그렇죠. 이것이 공급자에서 유발된 공급 쪽에서 유발된 가격의 인상분이 지금 공급자 밸브를 쥐고 있는 자들에게 꽃놀이 패인 상황. 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간다면 중국 입장에서도 이 카드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네들은 러시아 거 갖다 쓰면 될 테니까. 인도 또한 중립국적인 위치를 취하고 있지만 여기서 기가 막히게 자기의 이속은 빼먹기 때문에 여기서 인도도 배제된다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미국과 유럽을 고립시키는 카드. 거기에 사우디는 아람코와 관련된 아람코 추가 상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유가가 올라가 있을수록 좋죠. 유리하겠죠. 즉 러시아와 사우디 이 가격을 즐기고자 하는 자들의 꽃놀이 패인 영역이라서 유가는 더 치고 달릴 수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미국이 여기서 비추기를 확 풀어버리고 좀 파이프를 꽂아서 더 쉐일을 뽑았으면 좋겠는데 뽑아서 이것을 뽑아내기에는 꽂아서 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그렇죠. 것이고 쉐일이라는 것이 아무 때나 뽑아 올린다라고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스펀지처럼 이렇게 좀 다시 녹아들어야 또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미국에서 공급을 촉발시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점을 면도로 봤었을 때 이 이슈는 정치적인 이슈가 그 안에 깔려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우디만 감산이지 다른 중동 국가들은 아직 감산의 이슈는 아닌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에서 적정선을 찾아갈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불편한 변수다.
불편한 네. 변수다. 하지만 시장에서 이 과정까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진짜로 인플레이션을 촉발시켜서 금리를 막 올려야 되는, 그래서 비관론자들이 말하는 시장을 부러뜨리는 이슈로 갈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저는 해석해보고 있습니다. 네, 또 미국에서 이 대선과 관련해서는 이 유가랑 엮어서 또 어떤 이슈들이 좀 더 있을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좀 제 내피셜을 좀 말씀드리면, 네. 유가를 올려서 미국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못 잡게 돼서 계속 헛발질을 하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내년 재선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했었을 그 당시에는 중국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중국이 쾌재를 불렀었습니다. 굉장히 즐거워했었거든요. 실제로 그 당시에 중동 국가에서 원유를 위안화 결제도 있었고요. 프랑스에서 중국 비행기 항공기에 대한 대단히 규모의 수주가 있었다라든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다 보니, 그럴 거면 우리가 그동안에는 달러를 주면서 경찰국으로서의 지위, 이러한 것들을 반대급부로 가져갈 수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등장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해버리니, 이럴 거면 우리가 미국을 손잡을 필요가 뭐가 있어 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 손을 잡았었고,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첫 번째로 한 행동 1번이 뭐였냐면 동맹국가의 관계 개선이었거든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흔들었던 그 어떤 돈의 논리를 바꿔놓은 것이 바이든 행정부였는데, 다음 대선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틀림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기를 원할 텐데, 그런 과정 속에서 유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정치적 이슈의 카드로 쓸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까지도 좀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또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력하게 하고 있으니까 좀 흥미로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한국 증시로 좀 넘어와 보겠습니다. 이 한국 증시 역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고금리 그리고 고유가, 환율까지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해지면서 달러 흐름도 다시 강해지고 있고요. 9월 들어서는 이 외국인 순매수세도 잠시 주춤했는데요. 환율 흐름과 함께 또 외국인 순매수세 함께 짚어주시죠. 시장 불편하지만 외국인이 어디 팔던가요? 안 팔아요 지금. 냉정하게 좀 팔아요. 삼성전자 9월에 산 거 보세요. 안 팝니다. 왜 안 팔았을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굉장히 긴 그림으로서 봤었을 때 지금이 어떤 과정을 겪고 있냐면, 네. 코로나를 통해서 미국이 돈을 확 찍었고, 일본은 계속 찍어대고 있었고, 지금 중국도 찍어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돈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시장에 딱 반영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전 세계가 원하고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것은, 그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세상이 와야 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세상을, 그것을 납득시키는 과정에 어느 과도기의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라면을 먹는데, 한 번에 점심 식사를 예를 들어서 5,000원에 먹었는데 물가가 올라서 10,000원이 됐어요. 이거 세상 망했다 해가지고 라면 점심 식사까지 다시 5,000원으로 가는 세상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안 와요. 그것이 온다라는 것은 대공황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디플레이션이 훨씬 무서운 겁니다. 그것이 오면 진짜 다 망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10,000원이라는 것이 갑자기 점심값이 10,000원 돼서 너무나 부담스럽지만,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세상까지 가면 그것이 인플레이션이 이 시장에 완전히 녹아들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세상이 진짜로 왔었을 때 최고 수혜주는 뭐죠? 주식이에요. 주식입니다. 모든 가격이, 이 펜을 만드는데 원가가 500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1,000원에 팔아서 500원을 남겼단 말이죠. 그럼 모든 물가가 2배 올랐어요. 그럼 원가가 1,000원 들었죠. 2배 오르면 2,000원에 팔아야 되죠. 마진이 1,000원이 남잖아요. 똑같은 구조지만 물가가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마진,
그 영업이익률이 그대로 유지되는 선에서 그것을 녹여낼 수 있는 것이 주식인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렵습니다. 왜요? 밥값은 5천 원이 10,000원 됐는데 내 월급이 지금 100만 원이 200만 원 돼야 되는데 100만 원이 200만 원 되는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네.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부의 양극화는 어느 누구와 와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빨리 받아들이셔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것을 가장 녹일 수 있는 투자 자산이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의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우리를 워낙 단타꾼으로 만들어놔 버렸어요. 지금 우리 시장이 올라가는 놈은 계속 올라가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바보인 것 같고 가만히 냅둬보니 나만 왜 이러고 있나라는 느낌이 들고 투자자들의 지금 올해 시장에 가장 힘들었던 건 키워드 하나로 꼽자면 뭐였냐면 이걸 팔고 저걸 사야 되나라는 것이요. 맞습니다. 지금 떨어져 있는 이 종목을 팔고 좋게 보이는 저 종목을 갈아타야 되느냐가 가장 핵심의 키워드였거든요. 지금 이럴 때 맨날 쫓아가는 제 주변 사람들 보면 한숨만 깊어져가는 시장이니 인플레이션을 받아들이는 세상에서 내 자산이 함께 늘어갈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볼펜 논리로 쫓아갔었을 때 어떠한 종목에 투자하면 될 수 있을까라는 긴 호흡의 전략을 짜두셔야 되는 시기가 이제 왔습니다. 2달 전에 이런 말 하면 바보 소리 들어요. 탄타 치면 되는데 지금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저런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최근에는 또 지금이니까 이 말을 저 실제로 그때도 그런 말 했거든요. 그러면은 쟤 또 뭐 물렸나 보다 뭐 이런 반응밖에 안 나요. 바보 소리밖에 안 들려요. 지금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고 지금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이 차장님께서 해주신 말씀과 조금 이어지는 질문인 것 네. 같은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때를 싸게 살 기회로 잡고 빠른 수익 실현을 해나가라 이런 말들도 시장에 오가고 있습니다. 네. 차장님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의견을 여쭤볼게요. 어렵죠. 네. 장기 투자라는 게 말이 장기 투자지 그게 되던가요? 또 요즘 시장은 이 테마와 순환매가 또 매일같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긴 호흡 전략과 조금 너무 답답하시다면 트레이딩 전략을 이렇게 좀 구분지어야겠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좀 트레이딩 전략에 비중을 많이 두었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은 좀 묵직하게 가져갈 수 있는 비중을 더 압도적으로 높여두고 그 외에 좀 일부 비중을 좀 트레이딩하면서 마음을 달래는 정도로만 과정을 짜야 되지 않을까 지금이 그런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 지난해 하반기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던 이 킹달러 현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달러 강세의 우려가 커지자 이 중국과 일본 중앙은행은 이 통화 약세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우리 정부는 좀 어떤 움직임 보여줘야 될까요? 글쎄요. 이거 정부 얘기 네, 어렵습니다만 지금까지의 통화 정책 네.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금리 정책을 네네. 사실 초반에 금리 인상 스탠스를 글로벌 국가 대비해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빠른 템포로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이거 너무 오버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니 굉장히 선제적으로 잘했고 딱 임계치까지 갔었을 때 정말 잘 멈춰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는 우리나라가 방향성을 잡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었을 때 한 번 올렸을 때 우리가 한 번 더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카드를 쓸 거냐 말 거냐인데 저는 제 생각은 올리더라도 우리는 뚝심 있게 동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본 유출이 두려운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이미 역전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 격차가 벌어진다라는 것보다는 이제는 우리 내실, 우리 아픈 건설 경기 이거 뜯어보면 금리를 올린다, 쫓아올린다라는 것은 만반의 콩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잘 해왔다. 그리고 환율이 조금 더 불편한 영역으로 진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것 때문에 외국인이 계속 우리 증시를 매도하면서 환율이 올라갈 상황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변수가 있을 것이고 위안화 변수도 함께 지켜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환율의 변수보다는 저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대외적인 통화 변수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앞두고 보고 있는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네, 그럼 이제 섹터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차 전지는요, 완전한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 같이 보이고요. 반도체주는 좀처럼 치고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4분기에 시장을 주도할 만한 섹터가 잘 안 보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2차 전지에 대한 차장님의 시각은 어떠신가요? 자율 반등 영역에 진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2차 전지를 굉장히 업황을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수급 논리를 얘기하면 잘 이제 언젠가 올라올 거야라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이제 ETS를 꺼놓으셔야겠지만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저점 매수 타이밍도 잡으셔야 되는 영역까지 진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뭐 증권사에서 인버스 ETF를 만들었었을 때 나중에 이 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나라는 생각마저 들었는데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이들은 지금 이 주식이 빠지면 수익이 나는 구조로 포트가 짜 있는 이들이 꽤 많음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대응 전략이고요. 우리가 그냥 충분히 알 수 있는 딱 봤었을 때 여기가 지지선이네라고 했었던 가격이 에코프로 비하면 30만 원인데 깨져버렸죠. 그래서 아이고 다음 종목도 깨지겠구나라고 봤었을 때 에코프로도 100만 원을 힘없이 깨져왔고 이제는 마디 가격으로 나왔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90만 원을 아까까지는 지켰는데 지금 89만 9천 원이네요. 네. 이걸 깨지고 내려간다면 또 다음 마디 가격은 또 80만 원이 돼버리니 그 마디 가격 전략을 이 대응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떨어지는 칼날을 보면 이제부터는 반등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왜냐하면 매도하면서 계속 수익을 눌려 나가는 그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도 이익 실현 욕구를 하게 되잖아요. 이 정도 먹었으면 팔아야지라고 할 때 빠른 쇼커버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됐었을 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 영역으로 이제는 좀 진입하고 있지 않나. 자율 반등을 노려볼 구간으로 들어왔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이어서 계속 반도체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이 업황 회복 기대감을 솔솔 풍기던 국내 반도체주는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또 새로운 악재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얼마 전까지 9만 전자 이야기가 오고 갔었는데 앞으로의 흐름은 조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9만 원 목표 주가 가지실 거면 다른 주식 사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제가 바라보는 목표가는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너무 비겁한 이야기지만 훨씬 더 길게 가져간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대전제로 말씀드리고 그 기저에는 가장 기본 베이스에는 반도체라는 산업 자체가 지금까지 달러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핵심 자원은 원유였거든요. 원유의 결제 통화가 달러여야 돼라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이게 지금 그 패권이 흔들리고 있어요. 언제부터? 미국에서 쉐일이 나오는 순간부터 나도 생산해 나는데 달러 패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이 자꾸 노이즈가 생기게 되죠. 원유와 함께 더불어서 달러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재화를 미국은 반도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중국이 여기를 침투하지 못하게 모가지를 잡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함께 가자라고 해서 하는 것이 한미일 동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언제적인지 알 수 없겠죠. 기본적으로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을 매우 큰 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기본 베이스로 깔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를 좋게 보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봉 길이가 6%가 넘는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수주를 받았다라는 좋은 뉴스 호재에 따랐지만 호재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은 굉장히
드문 낯선 네. 그렇죠. 드문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하락하는 기간 속에서도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3 수주를 받았어요. 수주를 받았는데 이것을 양산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결과 발표를 9월 중으로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기대해볼 뉴스가 남아 있죠. 네. HBM3에 대해서 양산이 지금 해보니까 못한다 하더라도 한두 달 늦어지겠죠. 그러면 실망 매물이 나오거나 주가가 좀 빠질 겁니다. 저는 이 기간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엔비디아 향 기대감. 엔비디아에서 수주를 받았다라는 것은 지금 공급이 TSMC 하나로 몰빵해 주는 것이 달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이어진다면 여기가 끝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자연스러운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메모리 업황의 반전 기대감입니다. 올 1분기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9월 되면 이제 맞습니다. 업황이 좋아질 거야. 실제로 그 자리에 오니까 어제 이런 리포트가 나왔었거든요. 1분기에 감산이 시작했는데 이것에 대한 효과는 9월 중에 나타날 것이고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5월에 정점을 찍고 지금 계속적으로 팍 줄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시장이 그런 시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서히 5월이 꼭지다, 재고 꼭지다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수준의 재고 고점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최근에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모바일량 반도체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보인다. 10%에서 20%. 즉 이것은 감산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이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꼭 그렇진 않지만 미국의 IT 기업들의 서버 투자가 겨울에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4분기 때 햇빛 리포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년의 전망과 더불어서. 그리고 4분기가 뭐 이제 IT 제품 교체 수기와 뭐 졸업 선물 이러한 것들 그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거 재고 물량 떨궈내는 것과 더불어서 IT 반도체에 대해서 계절적 성수기라고 IT 제품에 대해서 계절적 성수기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지금 제가 대단한 반도체 전문가라서 찍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이렇게 대충 이 앞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가 업황이 터나라온다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감산 효과 자연적으로 있었죠. 하지만 감산 효과 때문에 수익이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죠. DDR5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감산 효과가 자연적으로 나왔고 DDR4는 줄이고 5로 가니까 네. 당연히 4는 이제 줄여지게 되겠죠. 여기에 HBM3 지금 오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수주 받았잖아요. 네. 예전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안 만들었을 때 아이폰에서 딱 만든 걸 보고 그 당시에 스마트폰 사업부가 제가 한 1년 6개월 밤샜다라고 들었거든요. 지금 HBM3 사업부 밤새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감산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겠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수주 이것이 양산 뉴스가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와? 그럼 이건 지연 뉴스잖아요. 다음 달에 나올 거야라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떨어지기만 해라 그러면 저는 계속 더 산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 메모리 업황이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것. 세 번째는 조금 무슨 의미냐면 네. 미국 입장에서 TSMC 독주 체제잖아요. 지금 시스템 맞습니다. 반도체가 굉장히 짜증나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모든 수주를 TSMC가 다 가져가는데 지금 몇 년치 수주가 이어져 있다 보니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경쟁 체제를 만들어야 될 때 삼성전자입니다. 엔비디아의 대항마, 인텔의 대항마가 되기 위해서 AMD가 이제 CPU, GPU를 다 가려고 하거든요. 여기서 손잡으려고 하는 것이 삼성그룹이에요. 그 삼성그룹은 여기저기에서 기회가 있다는 말이죠. 조금 비약이지만 중국이 대만을 먹어간다면 네. 또는 대만의 정권이 친중 정권으로 바뀐다라고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 워린 버핏이 TSMC 지분을 전량 매도한 것은 그 사람이 그거 팔고 맞습니다. 일본 상사 기업 다 샀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라는 거 한번 고민. 반도체에서 수익성 전 세계 파운드리 원탑은 무조건 TSMC인데 전량 매도는 오바 아닌가라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말고 그러면 한미일 동맹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기회를 노릴 수 있겠구나. 자, 이번에 9월에
삼성전자를 매수한 것은 지수를 산 것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피킹에서 들어온 것이거든요.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엔비디아 수주 받았네요. 양산 뉴스 기다려 봅시다. 네. 그러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9월에 언제 발표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엔비디아 수주가 나와?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부터는 이것이 어떤 시작점의 교두보로 해석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TSMC에서 물량을 주고 있었다. 이거 제가 좀 행복 회로를 돌리는 저의 기대감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그게 아니더라도 메모리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는 것은 충분히 고개가 끄덕여진다라는 점. 그 다음에 TSMC의 대항마로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또 하나의 기업을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봤었을 때 삼성전자는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또 하나의 축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현대차가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화학재가 가치 있는 영역이라서 조금 실적의 피크아웃 논란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될 만큼 주가는 어려웠던 시장에서 현대기아차는 충분히 좀 퍼포먼스를 뽑아냈고 그 이후에 좀 쉴 만큼 쉬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이 자리는 실적 밸류에서는 부담은 없을 것이다. 부담은 없는 영역에 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가장 앞단에서 현대오토에버를 좋게 봤었는데 지금 워낙 변동성이 커진 영역으로 진입했고 현대기아차는 지금 이 자리라면 실적 밸류로 봤었을 때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기에 지금 글로벌 마켓 쉐어가 현대기아차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 공장과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그런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의 전환 과정 속에서도 현대그룹은 굉장히 좀 빠르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좀 구조를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홀드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현대차가 오르니까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LG전자가 오늘 같이 오르는 것이 저는 좀 좋아 보여요. 이제 LG전자가 전통적인 그런 가전 기업에서 오늘 자동차 오를 때 LG전자가 올라가는 오늘 지금 13일 기준으로 현재 5% 정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관점으로 봤었을 때 나의 색깔을 자동차의 색깔로 바꿔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LG전자 갖고 있는 그 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의 밸류는 아직 LG전자에 저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현재 자동차에서 속도와 효율성을 낼 때 배터리와 모터가 되게 중요해요. 전통 내연기관은 엔진이 있지만 2차 전지는 모터로 가게 되거든요. 그 구동 모터를 만드는 것이 이파워트레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밸류도 좀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올 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을 때 수주 잔고만 100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테슬라가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뭐 슈퍼컴퓨터 도조 얘기 나오면서 시스템을 판매하면서 뭐 시장 선점한다 모건스탠리에서 $400 리포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미래형 컨셉트카의 앞으로 차가 달려나갈 때 LG전자가 굉장히 돋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LG전자는 저는 오늘 보면서 너의 색깔이 이제 드디어 자동차의 기업으로 색깔이 바뀌는 오늘이 어느 정 그런 시작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현대 기아차도 좋지만 과거에는 제가 그랬었어요. 현대오토에버를 꼭 앞단에 두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는 워낙 변동성이 커졌으니 현대오토에버 좋게 보고 있지만 이제 LG전자를 꼭 반드시 놓고 봐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가운데 또 우리 시장 이 바이오나 엔터 같은 섹터가 반짝했었습니다. 2차 전지나 반도체 외에도 어떤 섹터를 주목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바이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바이오
그 지수를 보면은 네. 지금 바닥 따지고 돌파 할까 막 이런 자리에 있거든요. 변동성도 엄청 커요. 그런데 또 많이 빠지고 싶는지 오늘 또 반등을 주려고 하는 모습이 지금 올해 상반기에는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였거든요. 무게 중심이 2차 전지가 가장 컸고 그 다음이 반도체였고 지금 바이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가장 낮았는데 네. 지금은 2차 전지가 좀 쉬고 있으니 반도체는 조금 맞아요. 묵직하게 있고 바이오가 좀 이 안에서 뛰어놀려고 하는 그 수급의 낙수 효과를 받아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 속에 있습니다. 즉 이 뜻은 뭔가요? 2차 전지가 아까 데드캣 파운스 나올 자리라고 했죠. 여기서 반등을 준다라고 한다면 바이오 좀 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수급의 순환선 안에서 바이오는 상당히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대응하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트레이딩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고요. 뭐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유럽 종양학회 지금 쉬울 말이 있을 테니 그 기간까지라도 충분히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명분은 갖고 있다라는 점. 알테오젠에 대해서 최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 리포트 알테오젠 들고 계시는 보유자라면 모르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알테오젠 아시는 분들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네. 그 리포트에 이렇게 반영이 했다라는 것이 시장의 색깔이 바뀌었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에서 뛰어놀 수 있을 만한 이 테마 안에서 뛰어놀 수 있을 만한 환경은 만들어졌다. 변동성이 조금 커서 쫓아가는 매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성 있게 트레이딩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이 변동성 이야기에서 테마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올 초 AI를 시작으로 초전도체 테마가 또 시장을 후끈 달궜었고요. 로봇에 이어서 가장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 테마도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틈새에서 단기로 수익을 낼 만한 테마주 투자를 한다면 어떤 테마에 투자를 하는 게 또 좋을까요? 이런 거 추천을 드려도 큰일 납니다. 워낙 빨라지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테마가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내년에 우리도 선거가 있으니까 총선 테마라든가. 근데 이것은 뭐 시장이 굉장히 좀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지저분할 때 그쪽 테마들이 좀 극성을 부리기도 하거든요. 또 하나는 유가가 저는 100달러를 터치할 수 있겠다라고 보기 때문에 유가와 관련된 종목들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더 그 뒤에 다음 단계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사우디가 밸브를 잠그면서까지 유가를 올리고 싶은 목적은 아람코의 추가 상장이고 그 추가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획득하면 이것으로 결국 네옴시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네. 네옴시티와 관련된 종목이 한 테마를 올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고 이러한 극단적인 소형 테마는 워낙 빠르고 한번 딱 물리는 순간 호가창이 텅 비어버려요. 다 아시죠? 막 갈 때는 달라붙어서 막 10,000주, 20,000주 호가창에 꽉 차서 팔아도 한 호가에 팔 수 있는데 툭 밀려버리면 호가창이 15주, 20주 이렇게 있으면 매도가 어렵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뉴스 플로우에 따르는 극단적인 테마보다는 네. 오히려 좀 섹터 쪽으로 접근하셔서 아까 반도체라든가 바이오 쪽에서 좀 이런 트레이딩 전략을 기본적으로 갖고 가시고 제가 보고 있는 테마 중에서 있다라고 한다면 네옴시티는 연말엔 한번 뉴스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유가와 관련된 종목들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차장님과 함께 주식 테마부터 섹터까지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주식시장의 본격적인 강세장 전환은 언제쯤 또 어떤 시그널과 함께 찾아오게 될까요?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올 상반기부터 있었던 어깨가 무거운 상황 속에서 우리 금리 인하 기다린다 그랬는데 금리 인하 한 번도 안 했고 매파적 발언은 계속 지속됐지만 시장에서는 계속 먹거리가 나오는 시장이지 않았습니까? 이 시장이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오면 시장이 호재일 거야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명분이 나왔을 때 시장이 한번 오히려 확 꺾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이슈로 좀 보셔야 되고 지금 현재 시점은 기업 투자 사이클이 우리나라 증시를 본다면 네. 실제로 미국 자체는 안 그런데 우리 증시는 기업 투자 사이클이 굉장히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 투자 사이클에 대해서 핵심인 것이 2차 전지였고 그 다음에 핵심은 기업 투자와
정부의 사이클에 맞물려 있는 것이 반도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금리 인하 시그널이 시장에서 뚜렷해졌을 때 명분이 무엇인가를 보시고 시장의 충격파가 한번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저는 매우 예의주시한 다음에 조심성 있게 시장을 대응할 것이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정부 투자 사이클로 시장의 이런 관심들이 옮겨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전통적인 시장에서는 그 정부 투자 사이클에서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큰 시세를 내는 경기 민감주 굴뚝주들의 상승이 있었는데 그것은 좀 뒤의 이야기고 지금은 아직까지 이 분위기에서 고금리가 상당 시간 이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을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 안에서의 어떤 해법들을 찾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의 앞단에는 여전히 좀 쉽게 지금 이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반도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럼 강세장이 오게 된다고 하면 2차 전지와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이 세 가지 섹터의 순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까요? 강세장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2600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네. 가장 우려하고 있는 우려라기보다 이러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 독주장이 오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그널이 뜰 때는 삼성전자의 비중을 확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종목으로만 확 왜냐하면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6% 이상 올랐던 그날 지수는 그렇게 세게 오르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극단적 쏠림 현상에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둔 채 지수의 강세장을 지금 전망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는지 네. 안에서의 좀 초점을 맞춰볼까 합니다. 현재 그럼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단기적으로는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강력 스트롱홀드입니다. 네, 딱 한마디로. 추가 매수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이 지금 불안하잖아요. 네. 삼성전자 빠질 때 덜 빠져요. 덜 빠집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2차 전지가 반등 나온다 그럼 거기가 훨씬 세게 오를 거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보합이고 더 세게 오르고 다른 섹터들은 막 탄력적으로 10%씩 하루 오르는데 삼성전자 한세월하는 종목 저런 종목을 추천하고 있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 트레이딩에 익숙하시고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걸 트레이딩을 하셔야죠. 하지만 답답하고 지금 이 시장이 답답하고 나는 기다릴 수 있어 라는 그래서 이 정원을 가꾼다라고 저는 표현을 자주 하거든요. 나무도 있어야 되고요. 꽃도 있어야 되고 흐르는 돌도 있어야 돼요. 오랫동안 바라볼 꽃도 나무도 있어야 되고 계절에 변하는 것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쌀도 심고 보리도 심고 하는 것처럼 그런다고 했었을 때 저는 심지에 지금 이 타이밍이 삼성전자의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 4분기 투자 전략 그리고 지금 담아보면 좋을 만한 섹터와 기업도 살짝 여쭤봐 보겠습니다. 뭐 앞에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또 삼성전자 외에는 없을까요? 그러면 이제 네. 부품단에 가야 되는데 사실 자율주행 쪽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것들이 많았는데 너무 최근에 올라가더니 너무 강력하게 현대오토에버가 이거 이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맞습니다. 제 추측하기론 CFD 거래가 다시 재개되면서 그쪽에서 이갈고 있는 세력들이 하방 배팅과 이러한 좀 시장의 방향성 탄력도가 더 커지고 있어서 단타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장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자, 삼성전자 좋게 보는 것이 크게 세 가지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세 가지 결 안에서 내가 좋게 보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HBM3를 수주해 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거기에 후공동 땅 그다음에 앞서서 많이 올랐었던 뭐 이스페타스, 한미반도체, 뭐 SK홀딩스 이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게 좋아 보여라고 한다면 그쪽의 종목에서 타이밍을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메모리 업황이 턴한다에 갔었을 때는 이제는 이제 그쪽과 관련된 종목들 볼 수 있을 텐데 그 안에서는 전통 소부장 전통 부품주 예를 들면 진짜 못 갔었던 PSK, 뭐 유진테크, 테스, 그다음에 소재는 월덱스 이런 종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도 이제는 앞으로 자연스럽게 좋아지겠지라는 관점에서 소외되었었던 반도체 안에서
관심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또 하나 플러스 알파는 DDR5로 전환되는 것은 자연 감산 효과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뭐 아비커전자, 그다음에 심텍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도 더불어서 함께 볼 수 있는 메모리 업황 턴과 관련돼서 담아갈 수 있는 소비장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TSMC와 관련돼서 진짜 삼성전자가 이제 이 엔비디아의 수주를 TSMC가 아니라 삼성전자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에 좀 나는 초점을 맞추고 싶다라고 한다면 시스템 반도체 향 관련된 소재 부품과 저는 디자인하우스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딱 3개 종목인데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코아시아인데 이쪽도 지금은 좀 긴가민가 하고 있지만 저는 삼성전자가 3나노 파운드리에 꼭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예의주시하면서 모아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또 월간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힘든 장입니다. 요즘 세상을 제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모든 분야에 걸쳐서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우울감을 높이거든요. 방송에서 막 방송 틀어놓고 보면 누구 보면 되게 수익 좋은 것 같고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잖아요. 제 주변에서 이렇게 계좌 까보면 다 똑같아요. 나의 마음, 나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나의 계좌에 나의 성향을 투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 계좌를 지켜나갈 때 틀림없이 반드시 여러분께 기회가 옵니다. 힘든 장에서 고수익 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4분기 시장의 전망과 또 반도체, 삼성전자의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는데요. 또 한번 찾아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함정남 차장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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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월간 서울경제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한 소식들로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